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경험을 통해 배운 바탕으로 메마른 땅을 다시 살아나게 만든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저희 밭에 감자랑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벌레도 잘 안 생겨서 특별한 농약 없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바로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잡초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딱딱한 땅이었고 삽으로 파도 바로 부서질 만큼 단단한 흙이었습니다. 그런 흙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싹도 안 나고 설령 싹이 나도 금방 시들고 말았습니다. 참 많이 낙심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했기에 흙도 자연의 힘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쌀겨도 뿌려보고 낙엽도 모아보고 주변 풀도 가져다 덮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작물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반복하다가 결국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흙 속에 미생물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뿌린다고 바로 작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이 그것을 잘게 분해해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효과가 나는데 정작 그 역할을 해줄 생명이 흙 속에 부족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밥은 차려졌는데 먹어줄 사람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걸 뿌려도 흙이 활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흙과의 관계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살리는 건 단순히 뭔가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흙이 스스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흙과 대화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흙이 왜 이렇게 굳었는지, 왜 아무리 좋은 비료를 뿌려도 반응하지 않는지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많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비료의 양을 늘리기도 하고 뿌리는 시기를 바꾸기도 했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작물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반복하며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흙이 너무 굶주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살지 못하는 땅은 아무리 영양분을 더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던 몸이 음식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흙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흙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요. 비료를 줄 때도 이제는 그것을 먹을 미생물이 있는지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흙은 살아있어야 했고 그 생명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선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유기질 비료는 화학 비료처럼 바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흙 속에 미생물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메마른 땅에는 그런 미생물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유기질 비료를 뿌리기 전에 먼저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니 마음도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흙이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농사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던 것이 풀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흙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풀을 이용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도 처음엔 들판 주변에서 마른 풀을 모아서 밭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풀만 많이 모아서 높게 쌓으면 어느새 흙이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커다란 풀더미를 만들었고 반년쯤 지나면 분해되어 좋은 흙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나 풀더미를 들춰보았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풀 내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썩은 냄새가 퍼졌으며 흙은 여전히 딱딱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이라 여겼던 풀이 오히려 흙의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풀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분해해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풀은 탄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메마른 흙에는 그 풀을 분해해줄 미생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풀은 오래도록 썩지 않은 채 남게 됩니다. 오히려 발효가 아닌 부패가 진행되어 흙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풀만 덮는 것이 아니라 풀의 분해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재료를 함께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장한 것이 쌀겨였습니다. 쌀겨는 우리 집에서 나오는 자투리 중에서도 가장 흔한 재료였고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버리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쌀겨가 풀의 분해를 돕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는 항상 풀을 덮을 때 함께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쌀겨는 탄소보다 질소 비율이 높아 미생물들이 쉽게 분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풀이 아니라 풀 위에 쌀겨를 얇게 뿌리고 다시 그 위에 풀을 덮는 방식으로 층을 나눠 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풀더미 내부에서도 공기가 잘 통하고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며칠을 두면 풀더미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손으로 만져보면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발효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풀의 형태는 거의 사라지고 부드럽고 진한 색의 퇴비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배운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많은 풀을 한꺼번에 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풀을 너무 많이 쌓으면 내부의 공기 흐름이 차단되어 미생물 활동이 둔해지고 부패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풀을 얇게 펼치고 그 위에 쌀겨를 뿌리며 다시 풀을 덮는 방식을 반복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반복하며 흙과 대화하는 시간이야말로 흙을 되살리는 진짜 과정이었습니다. 풀과 쌀겨를 이용한 방식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또 하나의 재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닭똥 퇴비였습니다. 닭을 키우는 이웃에게서 얻은 닭똥은 영양분이 풍부했고 분해 속도도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신이 나서 닭똥을 모아 밭에 바로 뿌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작물의 잎이 누렇게 변하고 성장이 멈추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질소 결핍 현상이었습니다. 닭똥이 아직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에 들어가면 미생물들이 그 유기물을 분해하려고 흙 속의 질소를 빠르게 소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식물들이 필요한 질소가 부족해지는 것이죠.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닭똥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마른 풀이나 톱밥과 섞어 며칠간 1차 발효를 시킨 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냄새 때문에 해충이 모여들 수도 있어 작물이 없는 겨울철이나 밭 가장자리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저는 퇴비도 흙에게는 준비된 음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익지 않은 상태로 흙에 들어가면 오히려 짐이 되고 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후부터는 무엇이든 흙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풀과 쌀겨, 닭똥까지 잘 활용하는 법을 익히고 나니 흙의 겉모습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은 부드러워졌고 물도 잘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흙 속 깊은 곳은 여전히 단단한 채로 남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고민에 빠졌고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창고 구석에 오래되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무, 보리, 클로버, 메밀 같은 다양한 씨앗들이 섞여 있었고 싹이 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것들을 밭에 흩뿌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씨앗 중 절반 가까이는 싹을 틔웠고 뿌리를 땅속 깊숙이 뻗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은 금방 시들었지만 그 뿌리조차 흙에 남아 새로운 유기물로 변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뿌리는 흙의 겉이 아니라 속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에 풀을 덮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씨앗은 흙 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며 공기와 물의 통로를 만들어주고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난 뒤 흙의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비가 내려도 물이 고이지 않았고
여름의 뜨거운 햇볕에도 흙이 쉽게 마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뿌리를 다양한 종류의 식물로 심었을 때 그 효과는 더 컸습니다. 어떤 뿌리는 얕고 넓게 퍼져 흙의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어떤 뿌리는 깊게 들어가 지하수와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뿌리는 미세하게 퍼져 흙 입자들을 부드럽게 엮어주었고, 굵은 뿌리는 흙 속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뿌리들이 함께 흙 속에서 살아가며 균형을 이루는 모습은 마치 작은 생태계를 보는 듯 했습니다.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작물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흙의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자연스럽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을지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흙이 기뻐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흙이 살아나면 작물도 저절로 잘 자란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는 밭을 걷기만 해도 달라진 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잎의 색이 진해졌고 바람에도 잘 쓰러지지 않는 튼튼한 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흙을 만지면 손끝에 부드러운 감촉이 전해집니다. 예전엔 단단해서 삽조차 들지 않던 그 흙이 이제는 손가락만으로도 쉽게 무너질 만큼 생명으로 가득 찬 흙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참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기술을 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씩 풀을 덮고 쌀겨를 뿌리고 씨앗을 뿌리며 기다려온 것뿐입니다. 흙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무심히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함께 시간을 보낸 결과 흙도 그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흙을 되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의 능숙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잘 되지 않아도 방향을 바꾸어 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흙 속에 있는 작은 생명들의 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진 조건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쌀겨 한 줌을 흙 위에 뿌려보거나, 마당 한켠에 풀을 얇게 덮어보거나, 오래된 씨앗 하나를 흩뿌려보는 것만으로도 흙은 그 마음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 생명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 생명이 언젠가 당신의 밭과 삶에 조용한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